그리고 당신이 함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지겠어요? 뭐? 진짜? 선배, 빨리 봐봐요. 나 정대용이 한평생 남한테 모함당하고 결국엔 가족도 잃고 집안이 파탄났는데 이게 다 업보라고요? 제가 잘못은 했죠. 근데 벌을 받아야 한다면 절 이렇게 만든 사람은요? 그 사람은 누가 벌하냐고요? 다들 좋은 분들이지만 전 그만 살고 싶어요. 맞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회수가 벌써 100만이 넘었어요. 제 어린 아들은 지르비가 없어 집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고통으로 밤새 잠 못 이루고 침대에서 숨이 끊어질 듯이 아빠를 부를 때 전 교도소에 있었죠. 전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죽어도 싸다고요. 도윤아, 내 아들 아파다. 미안해. 스월터에서 누명을 쓰고 교도소를 다녀왔다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없네요. 내가 죽기 전에 날 이렇게 만든 너도 편히 지낼 수 없을 거다. 네 진짜 모습을 샅샅이 까발릴 테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방금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미림시의 날씨는 스월터와 많이 다르다면서 아직 적응이 안 됐다고요. 맞아요. 미림시 여름은 여기보다 훨씬 더워요. 도윤이 엄마가 녹두탕을 한솥 가득 끓이곤 했던 게 기억나네요. 먹다 남은 녹두탕은 아이스바로 만들어두곤 했어요.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던 아들이랑 하나씩 먹으면서 시원했죠. 녹두탕은 안 드셔보셨죠? 전에 미림시에 있을 땐 너무 달아서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립달까요? 한번 만들어봤는데 여긴 미림시처럼 덥진 않아서 그런지 더위를 식히는데 큰 효과는 없었어요. 미림시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녹두탕까지 만들어 보셨다니. 스월터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이것도 관심인가요? 하긴 미림시는 직접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니까요. 좋네요. 다음에 시간 되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미림시 사람들은 정이 넘치거든요. 집에 놀러 오라니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왜 못 나가는데요? 전 아무도 안 죽였다고요. 경찰도 증거가 없으면서 억울한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시겠다는 건가요?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미림시와 스월터가 선량한 사람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른 걸까요? 미림시 범죄 기록을 봤어요. 처음엔 주거 침입 절도고 그 다음엔 흉기를 사용한 특수강도였더군요. 한두 개도 아니고 아들이 이제 7살인데 당신이 받을 형량은 아들이 살아온 시간보다 더 길겠죠. 알아요. 그동안 저지른 잘못도 많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거. 근데 아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지금은 새 사람이 됐어요. 뭐가 그렇게 웃겨요? 웃길 수밖에요. 도윤이에게 묻고 싶네요. 수갑을 차고 경찰서 취조실에 앉아 있는데 과연 새 사람이 됐다고 생각할까요? 분명 나보다 더 크게 웃겠죠. 억울해요. 전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경찰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요.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체포할 리가 없잖아요. 사건 발생 당시 사무실에는 당신과 피해자만 있었고 그럴듯한 알리바이도 없는데 지금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요? 지금 여유로운 이유가 사건 현장이 밀실인 것 때문인가요? 경찰이 범행 수법을 알아내지 못하면
구금 기간이 끝나는 대로 무죄로 풀려날 거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과연 정말 완전 범죄였을까요? 솔직히 말할게요. 구금 기간은 또 연장될 거고 이건 경찰이 조사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 자식들이. 워낙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 자수와 자백의 차이는 당신이 더 잘 알겠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인정해? 억지 부리지 말아요. 아들은 어떤 마음일지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미림씨를 떠나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하려 할 때 아들도 당신에게 희망을 걸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비겁하게 도망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아들은 분명 아버지가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긴 당신 같은 아버지들은 하나같이 아이를 생각하는 척하면서 결국엔 자기 욕심만 챙기죠. 아니야! 헛소리 하지 마! 입 다물어! 그러니까 도윤이 내 아들이야. 아들이 날 싫어할 리 없어. 이런 부끄러운 아버지를 누가 원하겠어요? 닥쳐! 닥치라고! 또 도망치는군요. 당신 같은 아버지를 둔다는 건 아들에게 엄청난 수치죠. 자백 할게요. 진작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요. 저 말이 사실일까요? 법 체계가 완벽한 시대에 이런 식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믿기 힘든데. 이야기가 너무 무섭고 생생해서 진짜 같아요. 생생했어요? 전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그 사람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남자친구분이 이쪽 일을 하셔서 자주 보니까 더 공감 가는 거 아니에요? 출소하고 나면 과거는 다 잊고 가족이랑 같이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밤새 집이 없어져서 그냥 죽고 싶었는데 뜻밖의 우연히 그 심리 전문가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진짜 미림시로 와서 미림대 교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엄청 유명하기까지 해요. 절 이렇게 만든 사람은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무고한 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죠? 라이브 플랫폼에서 이름을 밝히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전 제가 한 모든 말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고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감당할 겁니다. 어차피 이제 잃을 것도 없어요. 열심히 수소문한 끝에 그 심리 전문가의 이름을 알아냈어요. 바로 윤노아. 어떡해. 이렇게 시청자가 많으면 명예훼손이 확실해져요. 여보세요? 괜찮아요. 방금 일어났어요. 잠시만요.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선배, 어디 가요? 윤노아 씨, 정대용 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하신 발언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윤노아 씨, 과거 자백이나 유도 신문을 강요하신 적이 정말 있으신가요? 윤노아 씨,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정대용 씨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되죠? 정대용 씨가 직접 대면해서 질의하겠다고 의사를 표했는데 윤노아 씨는 이에 응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죄를 덮어 씌우려면 이유에 얼마든지 붙일 수 있겠죠. 한쪽 말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직업 윤리인가요? 지금 윤노아 씨에게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치료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뜬 소문의 증거도 없는데 굳이 대답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들 방송을 보고 계시니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는 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때 일은 저와 정대용 씨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정대용 씨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선택했지만
전 마냥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가만히 지켜보지만은 않을 겁니다. 경찰과 연락이다.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서 정대용 씨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쫓아다닌 탓에 제가 현장에 가는 시간이 지체된다면 누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실 건가요? 그 방송을 벌써 본 건가요? 당시 스월터에서 정대용 사건을 해결하는데 경찰 측에 도움을 준 건 맞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은 정대용이 아니라 제임스라는 이름이었어요. 아니요. 미림시에 있을 때도 정대용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급한데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제가 말한다고 해서 믿어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절 믿어주지 않아요. 다들 제가 정대용이 말한 악마라고 생각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아까 이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 당신이 믿을 만한 증거는 전혀 없어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나요? 전부 정대용이 계획한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분석해냈어요. 너무 똑 부러져서 지금 당신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답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저 제 곁에 있어주는 걸로 충분해요. 그러면 뭐가 진실인지 제대로 알게 되겠죠. 그 전까지는 조용히 당신의 판단을 기다릴게요. 윤 선생님, 이분도 함께 들어가시나요? 네.
이분은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님입니다. 정대용 씨에게 정말 억울한 일이 있다면 변호사님께서 법적 도움을 주실 겁니다. 당신들 윤노아, 진짜 당신이었어. 오랜만이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불러야 할까? 윤 선생님? 아니면 윤 교수님? 편한 대로요. 뻔뻔하긴. 내 사건으로 스월터에서 이름을 날렸다지. 너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엄청 띄워줬다던데. 의사이자 교수라는 고귀한 이름 뒤에 그렇게 더러운 속이 감춰져 있다는 걸 누가 알겠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날 망친 건 인정도 안 하겠다는 거야? 내가 정말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죽는다고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이 죽으면 그 원한은 어떻게 갚을 생각이죠? 복수할 생각도 없어. 아들이 없는데 내가 살아서 뭐해? 그냥 정의만 있으면 돼. 아들한테 아빠가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것만 알려주고 싶어. 오지 마! 절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고요. 변호사님, 당장 고소하세요. 증거? 그때는 증거도 없으면서 그렇게 날 가둬놓고 이제 와서 증거를 따지겠다고? 안 돼. 제임스! 이렇게 억울하게 죽으면 가족에겐 고통만 남기고 원수한텐 기쁨만 줄 뿐이에요. 말이 쉽지. 내 가족은 이미 세상에 없다고. 그럼 더 열심히 살아야죠. 죽음은 겁쟁이나 택하는 거니까요. 알았어요.
정대영.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요. 제가 제임스라고 부른 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행동이었지만 정대용은 그냥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어요. 마치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인 것처럼요. 아무리 그 이름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해도 대답을 거부하는 태도는 무관심이 아니라 분노였어야 해요. 설마... 제가 처음 제임스를 만났을 때 간단한 심리 진단을 했었어요. 사건을 해결하고 증언을 얻은 것도 그 결론을 바탕으로 약간의 계략을 쓴 덕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태를 보면 상황이 제가 알던 것보다 더 복잡해 보여요. 설마 제가 그때 무언가를 놓친 걸까요? 제가 박사학위를 막 졸업하던 때였어요. 윌헬름, 시간 맞춰 잘 왔어. 신발은 진흙두성이에 바지도 쫄딱 젖었는데 처음 진행하는 심리 진단을 그렇게 하겠다고? 교수님, 지식은 제 머릿속에 있는 거라 외모와는 상관없습니다. 게다가 사건 파일을 보니 용의자가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보이고 있더군요. 옷차림을 단순하게 하면 경계심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거예요.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걸 보면 확실히 자기애성 인격장애 양상을 보이고 있어. 방금 잭 형사가 너 혼자 이 사건을 맡는 건 위험하지 않겠냐 묻길래 네 실력을 믿어보라고 했다. 걱정하시는 건 이해해요. 교수님은 경험도 많으시고 용의자 구금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실패하면 교수님이 나서셔도 아무 소용없을 거예요. 용의자가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방금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더니 자신감을 벌써 잃은 거야? 이 제임스라는 사람은 미림시 출신이고 너도 반은 미림시 사람이니 공통점을 기반으로 접근하면 훨씬 효과적일 거야.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윌헬름, 항상 객관적인 관점을 갖는다는 건 심리학 연구에서 소중한 자질이야.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태도가 좀 인간미가 부족해 보이지 않겠어? 나야 널 믿지만 저 경사는 네 계획을 간단하게나마 알고 싶은가 봐. 계획은 없는데요. 어? 살인범은 종종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진단받곤 하죠. 이런 특징은 주로 격정적인 살인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용의자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을 저지른 게 분명해요.
애매한 알리바이를 제외하면 거의 완벽한 범죄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 기록만 봐도 경찰 측 신문 방향을 치밀하게 예측해왔다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진술에도 허점이 없던 거고요. 제 생각에는 없을 수도 있는 허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애초에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봐요.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완벽한 살인 계획이 저속한 충동적 살인으로 분류되면 자기애성 인격장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겠죠. 이보다 용의자를 열받게 할 수 있는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용의자도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한다고 들어서요. 남은 커피는 제가 가져갈게요. 안녕하세요, 제임스. 커피 가져왔어요. 닥쳐. 틀렸어. 내가 칼을 썼다고? 그건 멍청이들이나 쓰는 방법이지. 진짜 흉기는 내가 특별히 제작한 얼음 송곳이야. 굳이 날카롭게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천천히 꽂아 넣으면 돼. 넌 들어본 적도 없겠지. 얼음이 살과 피에 닿을 때 나는 소리는 정말로 황홀하거든. 상상만 못했겠어? 아무도 못 찾지. 녹음물 자국마저 포구에 섞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군요. 맞아요. 당신의 계획도 흉기도 뭔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범인은 알고 있었죠. 뭐 그럼 진실을 알려주다니 고마워요. 확실히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네요. 너 일부러 그랬지. 날 열받게 하려고 다 꾸민 거잖아. 제 앞에 어서! 얼굴 괜찮으신가요? 죄를 인정하세요. 자신감과 확신 뒤에 열등감을 숨기면 아무도 그 나약함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건가요? 어떤 비판도 견디지 못한다는 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증거죠. 그러는 너는 평생 자신 있게 살 것 같아? 잘난 척하면서 가르치려 들지 마! 적어도 전 언제나 솔직하게 스스로를 들여다볼 거라서요.
제임스와 2번을 엮였는데 2번 다 다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찌됐든 정대용의 자살 소동이 근거 없는 모함을 위해서라고 하기엔 잃는 게 더 커요. 당신도 수많은 범죄 용의자들을 마주해왔고 저도 이 일을 오래 해왔지만 거짓말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제임스의 정신력이 정말 강했더라면 제가 그때 그렇게 쉽게 간파하지 못했겠죠. 만약 제임스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요. 맞아요. 그런데 제임스가 자기 기억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기억이란 단단한 게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해요. 기억은 뉴런 간의 시냅스 연결 강도와 패턴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건 학습이나 경험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시냅스 연결을 조절하면 기억이 재처리되는 과정과 장기 기억으로 고정되는 과정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기억을 수정하거나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것도 가능해요. 방금 말한 부분은 실험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됐어요. 그러니 정대용의 정신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한 걸 보면 PTSD가 의심돼요. 뇌는 손상을 피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기억과 관련된 단서를 만나면 조작하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기술이 인간에게 적용되면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일겠지만 대부분은 아직 실험 단계죠. 네, 이 사건에는 제3자가 있을 거고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추측일 뿐이고 증거는 없어요. 막연하네요. 그 제3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라면 좋겠네요. 기어코 불나방처럼 불길로 뛰어들다니 참 어리석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도구로 전락하는 것보다 법의 처벌을 받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왜 일어났어요? 정신 좀 깨려고 세수하고 왔어요. 네. 쓸데없는 걱정인 걸 알면서도 눈만 감으면 정대용이 칼을 쥐고 있던 눈빛이 자꾸 떠올라요. 정대용이 그렇게 절망하고 상처받은 건 다 제 탓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지만 사람은 자신의 있는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져요. 만약 신문 때 제가 정말 실수했다면요. 그건 제 첫 신문이었어요. 만약 실수로 오해가 생겨
깊은 집착을 만든 거라면요. 직접 겪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전에 제가 증거가 없다고 했었죠. 지금 생겼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와 관련된 거죠. 스월터에서 제 아버지와 아무 관련도 없는 일이 있기나 할까요? 아마 정대용을 이용해서 이 모든 일을 꾸민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려고 전화하셨겠죠. 아버지의 라이벌이에요. 작년에 열린 대관식 때문일 거예요. 몇 년간 미림시에 머물며 스월터와 점점 멀어지다 보니 저쪽에서도 더 이상 절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됐어요.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가 제 대관식을 해주시면서 제가 또다시 눈엣 가시가 됐겠죠. 하스프란 가문의 가주를 공격하든 후계자를 공격하든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정치 게임에서는 명예가 실추되는 게 진정한 패배니까요. 주연이라고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정대용도 다중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는 이중인격인 거죠. 스월터에서 만난 제임스가 주된 인격이고 나중에 깨어난 두 번째 인격이 정대용일 거예요. 주인격과 교대인격은 서로 기억을 공유하지 않아요. 서로의 존재조차 모를 수 있죠. 드문 일이긴 하지만 가능해요.
당시 제가 제임스를 만났을 때 다중인격 장애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정대용이 제 심리 유도 때문에 자백했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실제로 심리 유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다만 그걸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지금 하는 행동으로 봤을 때 제임스의 기억이 없을 뿐더러 자신이 교대 인격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대용이 말한 신문 과정은 누군가가 최면을 통해 인격 분열을 유도하면서 주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려운가요? 이번에 제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 증오하는 스월터와 여전히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남게 될 거예요. 그곳은 변함없이 소용돌이처럼 절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스월터의 계승권을 포기하고 그곳을 떠나기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쪽을 오해하게 만들었네요. 제 아버지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집요하게 미림시에까지 손을 뻗으려 하다니 결국 절 얕본 거예요. 도망만 치는 겁쟁이가 뭘 해낼 수 있겠냐고요. 그렇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당신이 함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지겠어요? 이쪽이에요. 아니요, 막 준비를 끝낸 참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작은 의식 같은 거예요. 전에 제가 스월터를 떠났던 이유에 대해 말했었죠. 맞아요. 정대용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경찰을 도운 일은 철저히 비밀로 했는데 그 기사가 다음 날 헤드라인에 실렸어요. 그렇죠. 경찰과 하스프란 가문이 이중으로 통제했는데도 정보가 새어나가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뻔뻔하긴. 내 사건으로 스월터에서 이름을 날렸다지. 너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엄청 띄워줬다던데. 의사이자 교수라는 고귀한 이름 뒤에 그렇게 더러운 속이 감춰져 있다는 걸 누가 알겠어? 네. 곧 하스프란 가문의 후계자가 심리학을 공부하며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 스월터 전역에 퍼졌어요. 교회는 분노하며 제 아버지께 즉시 해명하고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해왔고요. 그때는 아버지의 개혁 정책이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교회의 지지가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임시 방편으로 잠시 심리학을 포기하라는 거였죠. 그때 전 이미 심리학을 제대로 연구하기로 결심한 상태였고 경험을 통해 계속 탐구하고 싶었어요.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 그럴 가치도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께 제가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려도 심리학 연구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개혁은 미룰 수 없다고 하셨어요. 사실 누가 옳고 그르다고 할 순 없어요. 애초에 서로 중요시하는 게 달랐으니까요.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됐죠. 결국 갈등이 깊어지고 말다툼이 벌어지자 아버지는 계승권으로 저를 협박했어요. 그건 제게 너무나도 하찮은 거라 의미 없는 협박이었죠. 그래서 더 나은 해결책을 떠올렸어요. 네, 그러면 교회가 제 아버지를 비난할 명분도 사라지고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서로에게 좋은 결과랄까요? 미림시에 있는 동안 아버지는 제가 언젠가 마음을 돌릴 거라고 믿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게 재산과 권력을 물려주려고 많은 법적 서류들을 준비하셨죠. 여태 결심이 안 섰는데 이번에야 비로소 처리해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이에요. 스월터가 싫어요. 특히 잘난 척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요. 당신, 저, 정대용까지 모두 그 사람들 손에서 체스말처럼 놀아나고 있었어요. 처음 경찰에 협조했다는 소식이 유출된 순간부터 저는 그들의 정치 게임 도구일 뿐이었어요. 제가 심리학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익 때문인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마치 정대용을 진심으로 돕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요. 정대용에게 필요한 건 심리 질환으로 이용 가치를 높게 사는 사람들이 아닌 치료예요.
우리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든 같이 결정해요. 스월터 귀족에게 있어 심리학은 교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번 사건으로 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때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되갚아주는 거죠. 먼저 정대용을 진단하고 치료해야 해요. 정대용은 제임스의 교대 인격이고 법적으로 책임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대용이 한 행동이나 증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신빙성이 떨어지죠. 정대용이 법정에 서게 되면 당신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맞아요. 저도 그렇고 정대용도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연루됐어요. 물론 지금 조용히 배우의 인물과 단판을 지을 수도 있지만 제가 정대용의 일을 덮어주기만 하면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데 이렇게 잠깐뿐인 평화는 질렸어요. 그 무리의 위선적인 가면을 누군가는 벗겨야겠죠. 그 길은 더 험난하고 힘들 거예요. 전 저도 그냥 어릴 때 읽은 책에서 본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할 뿐이지 거창한 신념 같은 건 없어요. 나는 사랑한다. 앞으로 올 사람들을 인정하고 지나간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를. 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대용 씨를 만나게 해드리겠다고 저희가 약속드린 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달라져서요. 구속돼 있는 동안 정대용 씨 상태가 많이 불안정하더니 어젯밤 선생님께서 전화하시고 얼마 안 돼서 또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빨리 발견돼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요. 그래서 지금 사고를 막고자 따로 감시할 수 있는 독방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꼭 더 만나봐야겠네요. 이미 심리적으로 붕괴 직전이라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더 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료를 맡겨주시죠. 진단서가 있어야 제대로 보호하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환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진단서가 공신력을 갖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증상이 어떨지 짐작이 가지만 직접 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대다수가 정대용 씨의 생사에 무관심하겠지만 전 그렇지 않거든요. 경찰관님도 마찬가지이실 테고요. 따라오시죠.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앉아요. 또 무슨 꿍꿍이야? 이미 갇혔는데도 부족해? 이번엔 또 무슨 이름으로 날 자극하려고? 진정하고 커피 한 잔해요. 특별히 더블 에스프레소로 준비했어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무슨 헛소리야? 커피라면 딱 질색인데 하물며 에스프레소를 마셔본 적이나 있겠어? 두 배로 농축된 에스프레소는 독한 술과 같아서 한 번 익숙해지면 다른 커피는 담백하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지죠. 라이브에서 제가 커피를 들고 들어갔던 걸 말하던데 그 커피 맛 기억하죠? 그땐 유리잔에 담겨 있었지만 똑같은 거예요. 커피를 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요. 말도 안 돼. 난 커피 안 좋아한다고. 그 요청만 아니었다면 전 취조실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위험한 유리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억이 안 나. 그럴 리가. 그때 잔을 깨뜨려서 유리 파편에 얼굴이 베었었죠. 참 신기해요. 이번에도 비슷한 상처라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지금 거짓말이지. 거짓말을 완성하려면 더 많은 거짓말이 필요하지만 전 더 자세한 것도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짓말은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도연아 틀렸어. 난 거짓말 한 적 없거든. 도연이가 날 기다리고 있어. 우리 아들이 날 기다리고 있다고. 제임스, 당신도 아들을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잖아요. 정대용이라는 인격은 최면으로 발현된 부분이라 당신과 기억을 공유하진 않지만 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도윤이를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정대용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냈는데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 곁에 없더니 세상을 떠난 지금도 여전히 남의 뒤에 숨어서 회피하려는 건가요? 그만해. 잠시만요.
앉은 뒤로 계속 질문과 분석만 하고 있는데 목마르지 않아요?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직 다 정리를 못했어요. 괜찮아요. 금방 해요.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할까요? 밖에 노을이 정말 예뻐요. 정말 안 볼 건가요? 보고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요즘 센터에 환자가 없다고 제가 속상해할까봐 걱정됐어요.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어머니 성을 따르겠다는 건 아버지를 화나게 하려는 유치한 마음이었고, 이름은 정말 오래 고민해서 정한 거예요. 이름처럼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의 안식의 공간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이걸 통해 스스로에게 경각심도 주고 싶었죠.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약하니까 의사로서 모든 결정을 더 신중하게 내려야 한다고요. 실수를 하면 숨길 수도 없겠지만 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니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늘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가장 큰 위로가 돼요.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운명적인 존재를 만났으니 그 해답을 찾는 건 밤낮처럼 순식간이겠죠. 한 길을 함께 갈 사람을 만나는 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걸어왔으니 저는 정말 행운아예요. 여보세요? 현장 조사는 끝났어요? 어떤가요? 좀 피곤해 보여요. 이번에 제임스가 기억을 되찾지만 않았다면 저도 스월터에 같이 갔을 거예요. 당신 실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쪽 상황이 복잡해서 걱정되는 것뿐이죠. 그래요. 자세한 건 돌아오면 들려주기로 하고 지금은 그저 편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즘 계속 바빠서 서로 일상 얘기도 제대로 못 나눴잖아요. 전 오늘 일찍 퇴근하고 노래하는 꽃가게에 들러서 새 비료와 씨앗을 샀어요. 사람이 다 빠지고 없었는데 그래도 필요한 건 다 구했죠. 근데
산 게 많아서 사장님께 배달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당신이 자꾸 생각나서 그리움을 달래려고 이것저것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간지 한참 됐죠. 얼른 오지 않으면 같이 심은 꽃이 피어버릴지도 몰라요. 당신도 제가 보고 싶어서 얼른 오려고 요즘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요? 어쩌죠? 그 말을 들으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보고 싶어지는데요. 아니요. 화면으론 부족해요. 당신의 체온과 숨결을 느끼면서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고 보니 미림 씨도 곧 가을이네요. 계절이 바뀌는데 당신이 옆에 없으니 왠지 허전해요. 네. 계절 얘기는 핑계고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얼른 와요. 기다릴게요.